아이들 눈을 보는 순간 미국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콜린스 교수는 이 아버지의 기록을 확인하더니 경악했습니다. 30년간 연구해온 미국 중산층의 모든 통념이 무너졌습니다. 이 남성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채고 도망친 겁니다. 이것은 경제 격차가 아닌 국가가 국민을 버린 증거입니다. 충격에 빠진 미국 사회보장국은 긴급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을 떠나 아시아로 영구 이주한 고소득 전문직 가정 17만 251명이며 5년간 312% 증가, 그중 한국을 선택한 비율이 전체의 38%로 1위입니다. 대체 왜 미국 시민들이 한국행을 선택하는 걸까요? 그들이 발견한 충격적인 한국의 비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불쑥 찾아오곤 합니다. 제게는 그날 저녁 식사 자리가 바로 그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일럽입니다. 시카고 도심에 위치한 글로벌 마케팅 회사에서 시니어 마케팅 데이터 전략가로 일하고 있죠. 교외의 조용하고 쾌적한 주택가에서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새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지극히 평범하고 전형적인 미국의 중산층 가장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성실하게 일하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다는 미국의 시스템을 굳게 믿고 살았습니다. 특히 제 여동생 헤이즐은 우리 집안의 자랑이자 살아있는 아메리칸 드림의 증거였습니다. 헤이즐은 언제나 1등을 놓치지 않았고 모두의 축복 속에서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에서 가장 크고 명성 높은 대학 병원에서 외과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었죠. 헤이즐이 전문의 자격을 얻고 나면 연봉 수십만 달러가 보장되는 그야말로 탄탄대로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헤이즐의 병원 출입증을 볼 때마다 자랑스러움에 눈시울을 붉히셨고 저 역시 힘든 병원 생활을 묵묵히 견뎌내는 여동생이 대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부모님 댁에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였죠. 테이블 위에는 어머니가 정성껏 구운 고기 요리와 와인이 놓여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중간쯤 진행되었을 때 내내 말없이 포크만 매지작거리던 헤이즐이 갑자기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오빠, 나 의사 수련 그만둘 거야. 그리고 한국으로 갈 생각이야. 순간 거실에 흐르던 텔레비전 소리조차 멈춘 것처럼 정적이 깔렸습니다. 아버지가 들고 있던 포크가 접시 위로 쨍그랑하며 떨어졌습니다. 헤이즐, 방금 뭐라고 했니? 내가 잘못 들은 거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헤이즐의 눈빛은 제가 평생 보아온 그 어떤 순간보다 단호하고 차분했습니다.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저 병원에 사직서 냈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 도진 씨와 결혼해서 서울로 갈 거예요. 이미 비행기 표도 예매했어요. 도진. 그 이름은 최근 헤이즐이 몇 번 언급했던 한국인 의사의 이름이었습니다. 국제의료 교류 프로그램으로 우리 병원에 몇 달간 파견을 와 있던 중증 외상 전문이라고 했죠. 똑똑하고 다정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긴 했지만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심지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지구 반대편으로 떠나겠다니요. 저는 참지 못하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존스 홉킨스를 나와서 시카고 최고의 병원에 있어. 이제 1년, 딱 1년만 버티면 전문의가 된다고. 네가 그 자리에 가기 위해 우리 가족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고 네가 얼마나 밤잠을 설쳤는지 잊었어? 그런데 그깟 만난 지 반년도 안 된 남자 하나 때문에 아시아의 이름 모를 나라로 도망치겠다고? 제 입에서는 험악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무지와 편견도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 거기가 어딘데? 지도에서 찾기도 힘든 작은 나라잖아. 게다가 너는 한국어도 한마디 못하는데 거기서 뭘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그 남자가 너한테 무슨 헛바람을 집어넣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최고의 의사 타이틀을 버리고 거기 가서 주부로 살겠다는 건 내 동생을 쓰레기통에 처박는 거나 다름없어. 부모님 역시 충격에 빠져 눈물만 흘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헤이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낮고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는 진짜 현실이 어떤지 아무것도 몰라. 내가 왜 매일 밤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자는지 알아? 지난달 금요일 밤이었어. 응급실에 12살짜리 남자아이가 실려왔어. 그냥 집 앞 골목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차를 타고 지나가던 갱단이 쏜 눈먼 총알에 가슴이 뚫린 거야. 헤이즐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내 두 손이 그 아이의 피로 흠뻑 젖었어.
3시간 동안 심폐소생술을 하고 피를 집어넣었지만 결국 내 손 안에서 심장이 멈췄어. 복도에서 들려오던 그 아이 어머니의 짐승 같은 비명소리가 아직도 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아. 그런데 오빠, 더 끔찍한 게 뭔지 알아? 그날 밤 그런 환자가 3명이나 더 들어왔어. 이게 정상이야? 사람을 살리려고 의사가 된 건데 나는 매일 밤 전쟁터에 야전 병원에서 총알이나 빼내고 있다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카고의 치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뉴스를 통해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늘 텔레비전 화면 속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애써 외면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범 지대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지. 우리가 사는 곳은 안전하잖아. 경찰들이 항상 순찰을 돌고 제가 더듬거리며 반박하자 헤이즐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말 안전하다고 믿어? 그럼 오빠는 왜 집에 오자마자 문을 3번씩 잠그고 이중 잠금 장치를 확인해? 왜 조카들에게 학교에서 총기 난사범이 들어왔을 때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는 법을 가르치고 있어? 오빠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잖아. 이 나라는 미쳐가고 있다는 걸. 언제 길을 걷다 총에 맞을지 모른다는 공포를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는 걸. 헤이즐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도진 씨가 일하는 한국의 병원 이야기를 들었어. 거기는 한밤중에 응급실에 총상 환자가 들어오는 일은 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기적이래. 의료보험이 없어서 길거리에 낫는 환자도 없고 의사들이 천문학적인 의료 소송에 휘말릴까봐 벌벌 떨며 진료를 거부하는 일도 없대. 밤 12시에 여자가 혼자 이어폰을 꽂고 공원을 산책해도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않는 나라야. 나는 그런 곳에서 제대로 된 의사로, 제대로 된 인간으로 숨쉬며 살고 싶어. 그날 밤 헤이즐과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린 채 끝이 났습니다. 부모님은 알아놓으셨고 저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여 여동생의 연락을 차단해버렸습니다. 미국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룩한 모든 것을 버리고 낯선 아시아 국가로 떠난다는 것은 몽상가의 헛소리라고 치부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일 리가 없다고. 동생이 그 남자의 과장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인생을 망치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차고 문이 완전히 닫히는 것을 끝까지 확인하고 현관문에 데드볼트를 채운 뒤 보안 시스템에 빨간 불빛이 켜지는 것을 보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잠든 새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저는 헤이즐이 머지않아 현실의 벽에 부딪혀 울며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후 한 달 동안 저는 동생의 연락을 철저히 무시하며 제 삶이 옳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듯 더욱 바쁘게 살았습니다. 헤이즐은 결혼식 날짜를 잡고 서울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부모님을 통해 들려왔지만 저는 그것조차 애써 외면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견고해 보이던 믿음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시카고의 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잔인했습니다.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를 밑도는 매서운 한파가 도시 전체를 꽁꽁 얼려버렸죠.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던 주말, 저는 집 앞 진입로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는 벽난로 불빛 아래에서 핫초코를 마시며 웃고 있는 새 아이들의 실루엣이 보였죠. 길 건너편에서는 이웃인 코너가 8살 난 딸을 태울 미니밴에 눈을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코너는 지역 고등학교의 수학 교사이자 주말마다 우리 집에서 함께 바비큐를 즐기던 다정하고 평범한 이웃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완벽하게 평화로운 전형적인 미국의 주말 풍경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빠르게 돌아 들어오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보였습니다. 빙판길인데도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은 그 차는 코너의 미니밴 옆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차창이 반쯤 내려가더니 둔탁하고 날카로운 파열음이 조용한 동네의 공기를 찢어발겼습니다. 탕, 탕, 탕. 처음에는 누군가 폭죽을 터뜨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차가 굉음을 내며 시야에서 사라진 직후 코너의 미니밴 옆에서 찢어질 듯한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코너의 아내였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눈삽을 내팽개치고 미친 듯이 길을 건너 달려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저는 평생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할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저와 웃으며 인사를 나누던 코너가 새하얀 눈밭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두꺼운 겨울 패딩 위로 검붉은 피가 꿀럭거리며 쏟아져 나와 눈부시게 하얀 눈을 무서운 속도로 적시고 있었습니다. 코너의 어린 딸은 차 안에서 창문을 두드리며 오열하고 있었고 아내는 피범벅이 된 남편을 끌어안고 살려달라며 절규했습니다. 코너,
코너. 정신 차려봐. 제발 눈 좀 떠봐.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코너의 상처를 압박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코너의 초점 없는 눈동자는 이미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지만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걸린 15분의 시간은 연겁과도 같았습니다. 눈밭에 무릎을 꿇고 코너에 피로 붉게 물든 제 두 손을 내려다보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와 무력감이 전신을 집어삼켰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코너를 쏜 갱단은 단순히 라이벌 조직의 차종과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대낮에 민간인이 사는 주택가 한복판에서 무차별 총격을 가한 것이었습니다. 코너는 그저 가족과 함께 마트에 가려고 차에 눈을 치우고 있었을 뿐입니다. 단지 운이 나빠서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한 가정의 평화가 피바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손에 묻은 피를 비누로 수십 번이나 닦아내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핏자국은 지워졌지만 코너의 아내가 지르던 비명소리는 환청이 되어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때 한 달 전 헤이즐이 식탁에서 흐느끼며 했던 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오빠는 왜 집에 오자마자 문을 3번씩 잠그고 이중 잠금 장치를 확인해? 왜 조카들에게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는 법을 가르치고 있어? 오빠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잖아. 이 나라는 미쳐가고 있다는 걸. 동생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미쳐버린 세상에서 제정신인 척 연기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코너가 쓰러진 그 자리에 만약 내가 서 있었다면, 만약 우리 아이들이 눈싸움을 하러 밖으로 나갔더라면, 상상만으로도 숨이 턱 막히고 구역질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현관문 밖을 나서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빠르게 다가오는 차 소리만 들리면 본능적으로 어깨를 움츠렸고, 대형마트에 갈 때면 항상 비상구의 위치부터 확인하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목숨을 건 러시안 룰렛처럼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코너는 수술 후 의식을 찾았지만 의사들은 완전한 회복까지 최소 2-3달은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코너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다는 소식을 들으며 출근한 날, 저는 책상에 멍하니 앉아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불안 속에서 가족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때 직속 상사가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습니다. 케일럽, 안색이 안 좋군. 이유질은 유감이야. 하지만 자네가 꼭 맡아줬으면 하는 중요한 프로젝트가 생겼네. 상사는 두꺼운 서류철을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IT 기업과의 대형 데이터 기반 마케팅 협력 프로젝트였습니다. 본사에서 아시아 시장 확장을 위해 한국 기업과 손을 잡았고, 소비자 데이터를 분석하고 현지 전략을 조율할 시니어 책임자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서울지사로 넘어가서 직접 현장 실사를 하고 세부 조율을 맡아줬으면 해. 최소 2주일은 머물러야 할 거야. 자네 여동생이 곧 한국에서 결혼한다고 했지. 회사 경비로 다녀올 수 있는 좋은 기회일 텐데. 어떤가? 한국, 그리고 서울. 제가 그렇게 혐오하고 깎아내렸던 미지의 도시. 평소 같았으면 일정을 핑계로 정중히 거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코너의 피, 묻은 눈밭과 두려움 없이 밤거리를 산책한다던 헤이즐의 맑은 목소리가 겹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단 며칠이라도 좋으니 뒤통수에 총구가 겨눠질지도 모른다는 이 끔찍한 공포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2월 초로 예정된 헤이즐의 결혼식에 가족 중 아무도 가지 않는다는 죄책감도 저를 짓누르고 있었죠.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쫓기듯 짐을 챙겨 도망자의 심정으로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까지도 저는 철저한 의심과 냉소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다 한들 결국 좁고 붐비는 아시아의 평범한 국가일 것이라고 생각했죠. 헤이즐이 묘사했던 그 완벽한 평화와 의료 시스템은 사랑에 눈이 먼 자해치기 어린 과장일 뿐이라고. 내 두 눈으로 그 모순을 확인하고 동생을 다시 설득해 돌아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4시간의 길고 긴 비행 끝에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며 구름 아래로 거대한 도시의 불빛들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화려한 불빛들을 내려다보며 저는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 무언가 거대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 같다는 알 수 없는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행기 바퀴가 인천국제공항의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선택했던 이 짧은 출장이 제 인생의 모든 가치관을 산산조각 내고 다시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돌이킬 수 없는 여정의 시작이 될 줄은 말입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미끄러지듯 안착하고 기내에 도착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을 때 제 심장은 기대감보다는 알 수 없는 경계심으로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연결 통로를 따라 걸어 나가는 동안 저는 속으로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소매치기를 조심해야 해. 가방은 무조건 앞으로 메고 여권은 속주머니에 넣자.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말아야지. 시카고의 거친 거리에서 수십 년간 생존하며 뼛속까지 새겨진 제 안의 방어 기제가 요란하게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의 거대한 터미널 내부에 발을 내디딘 순간 저는 제가 지구상의 다른 행성에 도착한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의심해야 했습니다.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서 늘 겪었던 불쾌한 냄새, 얼룩진 카펫, 고함을 지르며 승객들을 통제하는 위압적인 무장보안 요원들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눈부시게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천장에서는 부드러운 자연광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었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고요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첨단 미술관 한가운데를 걷는 것 같았죠. 입국 심사대에서 받은 충격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외국인 입국 심사줄에 서면 두세 시간은 기본으로 벌여야 했고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고압적인 질문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달랐습니다. LED 화면으로 안내되는 동선을 따라가자 대기 시간은 거의 없었고 제 여권을 받아 든 직원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유창한 영어로 환영 인사를 건네며 단 10분 만에 입국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수화물을 찾고 입국장 게이트가 열리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헤이즐과 도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달 만에 만난 여동생의 얼굴은 제가 미국에서 보았던 그 어떤 순간보다 평온하고 맑아 보였습니다. 눈 밑에 짙게 깔려있던 다크서클은 사라졌고 늘 불안감에 찌푸려져 있던 미간은 부드럽게 펴져 있었습니다. 도진 역시 단정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제 짐을 대신 들어주며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도심으로 들어가기 위해 공항철도인 직통 열차에 탑승했습니다. 열차 내부는 먼지 하나 없이 쾌적했고 무료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터졌습니다. 창밖으로 영종대교를 지나며 거대한 바다와 첨단 미래 도시를 방불케 하는 고층 빌딩 숲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저는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이게 정말 서울이야? 뉴욕이나 두바이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잖아. 제 놀란 표정을 보며 헤이즐이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오빠, 여긴 시작에 불과해. 내가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오빠도 며칠 지내보면 완벽하게 이해하게 될 거야. 도진이 미리 예약해둔 강남? 한복판의 고급 비즈니스 호텔에 짐을 풀었을 때는 이미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장시간 비행으로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낯선 시차와 가슴, 한 구석에 남아있는 코너의 끔찍한 사고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뒤척이던 저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 미국의 대도시라면 이미 거리는 텅 비고 어두운 골목마다 범죄의 그림자가 도사리는 죽음의 시간이 되었을 무렵입니다. 하지만 창문 너머로 내려다본 서울의 밤거리는 눈을 의심할 정도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상점들의 간판 불빛이 거리를 대낮처럼 밝히고 있었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웃으며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헤이즐이었습니다. 오빠, 잠 안 오지? 나도 처음엔 시차 때문에 엄청 고생했어. 따뜻한 차라도 한잔할래? 근처에 24시간 하는 멋진 카페가 있거든. 저는 기겁하며 동생을 말렸습니다. 새벽 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에 밖을 나가자고? 너 미쳤어. 게다가 여자가 이 밤에 절대 안 돼. 룸서비스나 시키자. 하지만 헤이즐은 제 팔을 이끌고 억지로 방문을 나섰습니다. 제발 나 한 번만 믿어봐. 여긴 시카고가 아니야. 호텔 로비 문을 나서자 매서운 겨울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거리의 분위기는 묘하게 포근했습니다. 도로에는 여전히 택시들이 달리고 있었고 교복을 입은 학생 무리가 편의점에서 따뜻한 음료를 사들고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패딩 주머니에 손을 깊숙이 찔러 넣고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없는지 매의 눈으로 살피며 동생의 등 뒤에 바짝 붙어 걸었습니다. 누군가 골목에서 갑자기 흉기를 들고 튀어나올 것만 같아 온몸의 근육이 딱딱하게 뭉쳐 있었죠. 목적지인 대형 카페에 들어섰을 때 저는 첫 번째 커다란 문화 충격을 맞았습니다. 새벽 2시임에도 카페 안에는 노트북을 켜놓고 공부하는 학생들,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직장인들이 꽤 많았습니다. 헤이즐이 따뜻한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하는 동안 저는 빈자리를 찾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강렬하게 사로잡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창가 쪽 테이블에 혼자 앉아있던 젊은 여학생이 귀에 무선 이어폰을 꽂은 채 일어나더니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테이블 위에는 $2,000가 훌쩍 넘는 최신형 노트북, 태블릿 컴퓨터, 그리고 스마트폰과 지갑이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시카고의 카페에서 저렇게 물건을 두고 자리를 뜬다는 것은 제발 내 물건을 훔쳐가 달라고 구걸하는 것과 다름없는 자살 행위였습니다. 단 세 초면 누군가 물건을 채서 달아날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 여학생의 테이블을 지키기 위해 긴장된 자세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당장이라도 모자를 푹 눌러 쓴 강도가 들이닥칠 것만 같았죠. 5분이라는 억겁 같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커피를 받아든 헤이즐이 제 옆으로 와 앉았지만 제 신경은 온통 그 방치된 노트북에 쏠려 있었습니다. 마침내 여학생이 화장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입을 떡 벌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물건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헤이즐, 방금 저거 봤어? 저 여자가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노트북이랑 지갑을 책상에 널어놓고 화장실을 가? 제가 속삭이듯 묻자 헤이즐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빠, 저게 이 나라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상이야. 한국 사람들은 타인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않아. 카페 테이블 위에 신용카드를 올려두고 1시간을 비워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심지어 택배 기사가 수백 달러짜리 물건을 집 문 앞에 두고 가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아. 제 머릿속에 시카고에서 택배 도둑을 막기 위해 설치했던 현관의 철제, 보관함과 수많은 자물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게 가능해? 범죄자가 아예 없다는 거야? 완벽한 나라는 없지만 적어도 이런 일상적인 절도나 강력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제로에 가까워. 오빠, 창밖을 봐. 헤이즐이 가리킨 창밖 골목길에는 10m 간격으로 설치된 환한 가로등이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고 전봇대마다 방범용 감시 카메라가 푸른 불빛을 깜빡이며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었죠. 누군가 위협을 느끼고 그 벨을 누르면 즉시 관제 센터로 연결되어 1분 안에 경찰이 출동한다고 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신 우리는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텅 빈 골목길을 걸어갈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2명의 남성이 형광색 조끼를 입고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주머니 속에 방범용 스프레이를 꽉 쥐고 헤이즐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로등 불빛 아래로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멍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순찰을 도는 한국의 경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허리춤에는 미국 경찰들처럼 사람을 찢어발길 수 있는 대형 권총이나 테이저건, 살벌한 무장 장비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가벼운 제복 차림이었고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온화했습니다. 마주쳐 지나갈 때 그중 한 경찰관이 우리를 보며 가볍게 목례를 건네기까지 했습니다. 시카고에서 경찰을 마주치면 늘 긴장하고 두 손이 보이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던 저에게 이웃집 아저씨처럼 다정한 경찰의 모습은 그야말로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오빠, 어때? 아직도 무서워? 헤이즐의 물음에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늘 잔뜩 움츠러들어 있던 저의 어깨가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걸으며 비상구의 위치를 찾지 않아도 되었고 등 뒤에서 들리는 발걸음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새벽 2시에 서울 밤거리를 걷는 그 순간 저는 제 인생 35해 만에 처음으로 척추를 꼿꼿하게 펴고 맑은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것은 코너의 붉은 피로 얼룩진 시카고의 지옥으로부터 완벽하게 탈출했다는 안도감이었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감이 무엇인지 뼛속 깊이 깨닫는 성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환상에서 깨어나 비로소 진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체제를 발견했다는 벅찬 감동이 가슴을 꽉 채웠습니다. 그 완벽한 평화로움 속에서 마음을 푹 놓은 순간이었을까요? 그토록 오래 버텨왔던 제 몸이 드디어 항복 선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호텔방 바닥에 쓰러진 저는 배를 움켜쥐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을 삼킨 것처럼 복부 깊은 곳에서부터 찢어질 듯한 통증이 주기적으로 밀려왔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시야가 노랗게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숨이 멎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제 머릿속을 지배한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뼛속까지 미국인인 저에게 각인된 의료비 파산이라는 지독하고도 현실적인 공포였습니다. 미국에서 보험 없이 응급실에 간다는 것은 곧 경제적 사형 선고를 의미합니다. 몇 년 전 제 직장 동료가 맹장염으로 시카고의 응급실을 찾았다가 겪은 일을 저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병원 문턱을 넘는 순간 $2,000가 청구되었고 하룻밤 입원과 간단한 수술 끝에 그가 받아든 청구서는 무려 $30,000, 우리 돈으로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는 그 빚을 갚기 위해 살고 있던 집을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야만 했죠. 저는 바닥을 기어가듯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헤이즐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동생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헤이즐, 나 배가 너무 아파. 숨을 쉴 수가 없어. 제 고통스러운 신음 소리에 놀란 헤이즐은 당장 도진과 함께 호텔로 가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 방문이 벌컥 열리고 두 사람이 뛰어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몸을 둥글게 말고 식은땀을 흘리는 저를 발견한 도진은 즉시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그는 능숙하고 침착한 손길로 제 복부 곳곳을 압박하며 상태를 살폈습니다. 명치 쪽 통증이 심하고 근육이 심하게 경직되어 있어요. 급성 위경련이나 위궤양 파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국 전부터 스트레스가 심했던 데다가 비행기에서의 피로, 그리고 갑작스러운 식단 변화가 위장에 치명타를 입힌 것 같습니다. 당장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도진이 단호하게 말하며 저를 부축해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고통 속에서도 기겁하며 그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안 돼. 응급실은 절대 안 돼. 제발 진통제나 소화제 같은 것만 사다 줘. 나는 한국 의료 보험도 없단 말이야. 외국인 신분으로 여기 응급실에 가면 내 전 재산을 털어 넣어도 모자랄 거라고. 구급차는 절대 부르지 마. 구급차 타면 바로 $2,000가 날아간다고. 저는 거의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헤이즐이 어이없다는 듯, 하지만 한없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제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빠, 정신 차려. 여긴 미국이 아니야. 구급차를 부른다고 돈을 내지도 않고 응급실에 간다고 파산하는 일은 절대 없어. 내 말 믿어. 당장 도진 씨 차로 병원부터 가자. 오빠 이러다 정말 큰일 나. 반강제로 도진의 차 뒷좌석에 실려 강남의 한 대형 종합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저는 통증과 공포가 뒤섞여 몸을 덜덜 떨었습니다. 병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제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시카고의 금요일 밤 응급실은 그야말로 피 튀기는 전쟁터입니다. 총에 맞은 갱단 조직원들, 마약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노숙자들, 피를 철철 흘리며 복도 바닥에 방치된 환자들, 그리고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 무장한 경찰들이 뒤엉켜 있는 지옥 그 자체였죠. 하지만 도진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선 한국의 대형 병원 응급의료센터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은은한 LED 조명이 넓은 대기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끔찍한 비명 소리나 피비린내가 전혀 없었습니다. 접수처의 직원들은 마치 고급 호텔의 안내 데스크 직원들처럼 단정하고 친절했습니다. 도진이 제 여권을 제시하고 상황을 설명하자 불과 3분도 지나지 않아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접수조차 하지 못한 채 차가운 대기실 의자에서 복통을 참으며 서너 시간을 버텨야 했을 텐데 말입니다. 간이 침대에 눕혀진 저는 곧바로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소화기 내과 전문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 복부를 진찰하고 몇 가지 질문을 던지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위염과 위경련이 겹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출혈이나 궤양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니 지금 당장 위내시경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면 마취로 진행될 테니 고통은 전혀 없을 겁니다. 저는 전문의의 말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당장 위내시경을 한다고요? 응급실에서요? 미국에서 위내시경과 같은 전문의의 특수검사를 받으려면 가정의학과 주치의의 소견서를 받아 전문 병원에 예약을 하고 최소 2달에서 3달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 지루한 대기 시간 동안 환자는 고통을 견디다 못해 병이 악화되는 일이 부지기수죠. 그런데 일개 응급실에서 그것도 새벽 시간에 도착한 지 30분 만에 내시경 검사를 하겠다뇨. 비용은요? 위내시경은 특수검사인데 비용이 얼마나 청구되는 거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옆에 있던 헤이즐이 제 어깨를 쓰다듬으며 안심시켰습니다. 비용 걱정은 제발 나중에 해. 오빠가 생각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금액은 절대 안 나오니까 일단 검사부터 받아. 잠시 후 간호사가 링거를 통해 수면 유도제를 투여했고
저는 숫자 10에서부터 거꾸로 세어보라는 부드러운 목소리를 끝으로 깊고 편안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쾌적하고 조용한 회복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찢어질 듯했던 복부의 통증은 마법처럼 사라져 있었고 대신 따뜻하고 묵직한 안도감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병원에 도착한 지 고작 3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접수부터 전문의 진찰, 수면 내시경 검사, 그리고 수액을 맞으며 회복하기까지 그 모든 복잡한 의료 과정이 단 3시간 만에 끝난 것입니다. 잠시 후 의사가 다가와 태블릿 컴퓨터의 화면을 보여주며 제 위장 내부 사진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궤양이나 출혈은 없었지만 위벽이 심하게 헐어 있어 며칠간 처방약을 먹으며 자극적인 음식을 피해야 한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의사는 제가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참고할 수 있도록 영문으로 된 상세한 진단서와 약 처방전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진실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퇴원 수속을 위해 원무과 카운터 앞에 선 저는 침을 꿀깍 삼켰습니다. 보험이 없는 외국인 신분, 응급실 야간 할증, 전문의 진찰, 수면, 마취, 위내시경 검사, 수액 치료, 그리고 사흘치의 약값까지. 제 머릿속 계산기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5,000, 우리 돈으로 7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신용카드를 꺼내 들고 마치 판사의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직원의 입을 바라보았습니다. 진료비와 검사비, 처방 약값 모두 포함해서 45만 원입니다. 미국 달러로는 대략 $350 정도 청구되시겠네요. 일시불로 결제해 드릴까요? 순간 저는 제 청력이 어떻게 된 줄 알았습니다. 얼마라고요? $3,500가 아니라 $350라고요? 제가 외국인이고 무보험자라는 걸 시스템에 제대로 입력하신 게 맞나요? 제가 더듬거리며 되묻자 직원은 빙그레 웃으며 영문으로 출력된 상세 영수증을 건네주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제 눈앞에 찍힌 최종 청구 금액은 $5,000가 아닌 단돈 $350였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입장료조차 되지 않을 그 헐값에 이렇게 완벽하고 빠르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은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을 받아쥐고 병원 로비의 푹신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허탈함과 경이로움, 그리고 제가 평생 믿어왔던 미국이라는 위대한 국가의 시스템이 산산이 부서지는 굉음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도지는 아직 속이 쓰릴 저를 위해 근처의 24시간 죽 전문점으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전복죽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놀랐던 위장을 부드럽게 달래주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저는 도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진 씨, 아니, 매제, 내가 그동안 당신과 한국에 대해 함부로 말하고 편견을 가졌던 것을 진심으로 사과할게. 오늘 내가 겪은 일은 기적이나 다름없어.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이런 미친 의료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거야? 제 진심 어린 사과와 질문에 도진은 수저를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의료진들의 엄청난 희생과 경무가 뒤따르고 있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철학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의료는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철저한 비즈니스지만 한국에서 의료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입니다. 도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병원 문턱이 낮으니 사람들은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갑니다. 병을 키우기 전에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예방의학이 가능해지는 거죠. 게다가 의사들은 미국처럼 수십억 원의 천문학적인 의료 소송에 시달릴 공포 없이 오직 환자를 살리는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헤이즐이 미국에서 매일 밤 피를 뒤집어쓰고 절망했던 이유는 훌륭한 의사가 되어도 돈이 없는 환자들을 시스템 밖으로 내몰아야 하는 그 잔인한 자본주의적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의사로서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 동생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훌륭한 선택을 내렸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결코 작고 평범한 아시아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일상의 안전을 보장하는 측면에서는 제가 나고 자란 미국보다 수십 년은 더 앞서 있는 위대하고 선진적인 사회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을 때 제 마음속에는 이전에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완벽한 평화와 안도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부신 아침 햇살을 반사하며
빛나는 서울의 거대한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불온하지만 너무나도 달콤한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우리 가족이 이곳으로 온다면 어떨까? 내 아이들이 총기 난사 대피 훈련 대신 주말마다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밤늦게까지 떡볶이를 먹으며 친구들과 뛰어놀 수 있다면, 내가 아플 때 파산의 공포 없이 언제든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 문을 두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가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헤이즐의 결혼식을 하루 앞둔 그 평화로운 금요일 아침, 그 달콤한 상상은 제 스마트폰이 발작하듯 진동하며 울리기 전까지 딱 1시간 동안만 허락되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발신자는 시카고에 있는 제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 한 통은 이제 막 피어나려던 제 마음속 평화를 잔인하게 짓밟고 저를 다시 피비린내 나는 미국의 참혹한 현실 한가운데로 끌고 들어갈 무서운 비극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눈부신 서울의 햇살을 받으며 단꿈에 젖어있던 저를 현실로 잔인하게 끌어내린 것은 발작하듯 울려대는 스마트폰의 진동 소리였습니다. 화면에는 시카고에 있는 아내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한국과 시카고의 시차를 계산해보면 그곳은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아이들을 재우고 여유롭게 텔레비전을 볼 시간이었죠. 하지만 전화를 받은 순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케일럽. 오, 세상에. 케일럽, 당신 지금 당장 뉴스 좀 켜봐. 시내 중심가에 있는 대형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터졌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아내의 울음 섞인 비명에 저는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쇼핑몰은 우리 가족이 주말마다 장을 보고 아이들과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던 너무나도 익숙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호텔 방의 텔레비전을 켜고 국제 뉴스 채널을 틀었습니다. 화면 속 시카고의 풍경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무장한 경찰 특공대 수십 명이 쇼핑몰 입구를 에워싸고 있었고, 피투성이가 된 시민들이 비명을 지르며 깨진 유리창 밖으로 뛰쳐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붉은색 자막으로 사망자 최소 7명, 부상자 20여 명이라는 끔찍한 숫자가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기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현지 시각 오후 7시경,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괴한 2명이 쇼핑몰 1층 푸드코트에 난입해 무차별 사격을 가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가족 단위 쇼핑객들이 몰려 있어 인명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침대 모서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한국의 안전하고 완벽한 의료 시스템에 감탄하며 평화로운 미래를 상상하던 제 뇌 구조가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지하실로 대피시키고 문을 잠근 채 떨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진정시키며 수십 번 사랑한다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토요일,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가장 잔인했던 두 세계의 충돌이 일어난 헤이즐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식장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한 웅장하고 아름다운 전통 한옥이었습니다. 맑고 푸른 겨울 하늘 아래 기와 지붕의 유려한 곡선이 햇빛을 받아 고풍스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식장 입구에는 은은한 전통 악기 소리가 울려 퍼졌고 하객들은 질서정연하고 평화로운 얼굴로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미국식 웨딩드레스 대신 화려하고 기품 있는 한국의 전통 홀레복, 한복을 입은 헤이즐의 모습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습니다. 붉은색과 푸른색이 어우러진 비단옷을 입은 동생은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신부였습니다. 도진 역시 늠름한 모습으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미국에서 시카고의 끔찍한 뉴스를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저는 식장의 완벽한 평화로움 속에서 간신히 안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안전 요원이나 금속 탐지기 하나 없는 뻥 뚫린 야외 예식장. 뛰어노는 아이들을 통제하며 불안해하는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일상적인 공포나 경계심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축사가 이어지고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한옥의 뜰을 가득 채우던 그 절정의 순간, 제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다시 한번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시카고에 있는 저와 헤이즐의 오랜 고향 친구이자 절친인 딜런의 아내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하객들의 시선을 피해 식장 뒤편의 조용한 돌담길로 걸어 나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케일럽. 케일럽. 어떻게? 우리 딜런이 죽었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이 찢겨나간 자의 처절한 짐승 같은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딜런이 죽다니? 어제 쇼핑몰 사건에 딜런이 있었어? 딜런이 딸아이 생일 선물을 사겠다고 퇴근길에 쇼핑몰 장난감 가게에 들렀어. 그리고 총에 맞았어. 현장에서 즉사했대. 케일럽, 나 이제 어떡해? 우리 딸은 어떡하라고? 전화기가 제 손에서 빠져나와 돌바닥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딜런, 고등학교 시절부터 저와 매 주말마다 농구를 하고 제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병원으로 달려와 축하해 주었던 딜런. 그런 그가 딸의 생일 선물을 고르다 얼굴도 모르는 미치광이의 총탄에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제 뇌는 도저히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돌담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짐승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10m 떨어진 식장 안에서는 도진과 헤이즐이 부부로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고 축하의 박수갈채와 전통 악기의 경쾌한 선율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제가 서 있는 곳은 너무나도 완벽하고 평화로운 서울의 천국이었고 수화기 너머의 세상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시카고의 지옥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장난감을 사러 갔다는 이유만으로 시체가 되어야 합니까? 왜 우리 이웃은 평범한 일상을 살기 위해 방탄조끼를 입고 유서라도 써두어야 한단 말입니까? 이것이 과연 세계 최강대국이자 문명국가라는 미국의 진짜 얼굴이란 말인가? 자국민의 생명조차 지키지 못해 매일 수십 명이 길거리에서 학살당하는 이 끔찍한 체제가 과연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가? 분노와 절망? 그리고 지독한 회의감이 펄펄 끓는 용암처럼 제 온몸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저를 발견한 헤이즐과 도진이 예식이 끝난 직후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은 저를 본 헤이즐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제발 말 좀 해봐. 저는 덜덜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조차 끔찍한 진실을 토해냈습니다. 딜런이 죽었어. 어제 그 쇼핑몰 총기 난사 사건에서 딸 생일 선물을 사다가 총에 맞았대. 헤이즐, 우리 친구 딜런이 죽었어. 방금 전까지 나랑 농구 얘기를 하던 딜런이 시체가 됐다고. 헤이즐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비명을 지르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도진 역시 충격에 빠져 두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식 날,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친구의 끔찍한 부고를 들어야 했습니다. 한국의 푸른 하늘과 평화로운 한옥의 풍경이 딜런이 흘렸을 붉은 피와 극명하게 겹쳐지며 제 시야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비행기표를 예매하는 제 손은 미친 듯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지사와의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갈갈이 찢겨 너덜너덜해진 상태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딜런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아내와 아이들을 안아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방을 싸면서 저는 창밖으로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원망스럽게 그리고 너무나도 간절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이라면 딜런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곳의 경찰들은 총을 들지 않아도 시민들을 완벽하게 지켜내고 있었고 밤늦게 길을 걷는 여자들의 발걸음에는 공포가 없었습니다. 저는 깊은 절망 속에서 스스로에게 뼈아픈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 아이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다음 희생자가 내 아내, 내 딸, 내 아들이 아니라는 보장이 이 세상 어디에 있는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목에 걸고 사는 이 끔찍한 삶을 단지 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내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단 말인가? 눈물이 턱을 타고 뚝뚝 떨어져 여권 위를 젖혔습니다. 저는 여권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 지옥에서 내 아이들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미국이라는 체제를 완전히 탈출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헤이즐이 먼저 걸어간 그 길을 이제는 제가 가장으로서 선택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무거운 발걸음으로 시카고행, 비행기에 오르는 제 등 뒤로 서울의 평화로운 아침 해가 붉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한국의 첫 아침 햇살을 등에 새기며 저는 시카고로 돌아가 반드시 이 지옥을 탈출하겠다는 결심을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다졌습니다. 14시간의 피말리는 비행 끝에 비행기 바퀴가 굉음을 내며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 얼어붙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비행기가 멈추고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지는 순간 제 몸은 반사적으로 잔뜩 웅크러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따뜻하고 평화로운 온실에서 갑자기 맹수가 우글거리는 살벌한 정글 한가운데로 던져진 짐승의 본능과도 같았습니다. 서울에서 머물렀던 그 짧은 며칠 동안 무장 해제되었던 제 신경망이 미국 땅에 발을 디디자마자 다시 날카로운 가시를 세우며 곤두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행기 문을 나서자마자 마주한 공항의 풍경은
그야말로 전시 상황을 방불케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겪었던 인천공항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대리석 복도와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세계였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통로 곳곳에는 방탄조끼를 입고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공항 경찰들과 특공대원들이 살벌한 눈빛으로 승객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허리춤에 매달린 검은색 권총과 수갑이 형광등 불빛에 번쩍일 때마다 제 심장은 불규칙하게 요동쳤습니다. 입국 심사장의 줄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었고 TSA 요원들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노트북 꺼내세요. 신발 벗고 벨트 푸세요. 빨리빨리 움직이세요. 마치 거대한 수용소에 갇힌 죄수들을 다루는 듯한 고압적인 태도. 곳곳에서 번쩍이는 엑스레이 검색대의 푸른 불빛. 저는 신발을 벗고 차가운 바닥을 디디며 속으로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이것이 진짜 미국의 민낯이구나. 범죄와 테러의 공포가 일상을 완벽하게 지배해버린 사회. 자국민조차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겹겹이 바리케이드를 쳐야만 간신히 유지되는 이 숨막히는 체제.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짐을 찾고 도망치듯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카고 교외의 제 집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잿빛 그 자체였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주말에 발생한 쇼핑몰 총기 난사 사건의 후속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사이렌 소리를 내며 달려가는 경찰차들이 쉴 새 없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길거리의 사람들은 모두 두꺼운 외투깃을 세운 채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고개를 푹 숙이고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새벽 2시에 웃으며 산책하던 교복 입은 학생들의 모습이 마치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차고 앞에 택시가 멈추고 저는 미친 듯이 현관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이중 잠금 장치를 해제한 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 소파에 웅크려 있던 아내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목을 끌어안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케일럽, 당신이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어. 아내의 눈은 며칠 밤을 지새운 듯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몸은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거실 구석에서 숨을 죽인 채 장난감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빠를 발견한 막내딸이 달려와 제 다리에 매달리며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나쁜 사람들 다 갔어요? 우리 이제 마트에 아이스크림 사러 가도 돼요? 그 순진무구한 질문에 제 가슴은 날카로운 칼로 난도질을 당하는 것처럼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7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올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주말에 마트에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는 그 당연하고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치명적인 모험이 되어버린 현실. 저는 아이를 꽉 끌어안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뜨거운 눈물만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딜런의 장례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초췌하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이 있는 지역 교회에 도착하자 딜런의 가족들과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이 모여 비통한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교회 입구에 노인 딜런의 영정 사진 앞에서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제 집 뒤뜰에서 맥주를 마시며 환하게 웃던 그 사람 좋은 미소가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관 옆에는 딜런의 아내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녀의 품에는 아버지가 왜 돌아오지 않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딸이 인형을 안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한편에는 딜런이 죽기 직전까지 손에 꽉 쥐고 있었다는 장난감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딸의 생일 선물로 주려던 그 분홍색 인형. 상자 한쪽에는 지울 수 없는 검붉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핏자국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단상의 목사님이 애통한 목소리로 추도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오늘 너무나도 사랑했던 형제 딜런을 떠나보냅니다. 주님의 품에서 그가 평안을 찾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도가 유가족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생각과 기도. 텔레비전 화면 속 정치인들이 총기 사고가 터질 때마다 기계처럼 앵무새처럼 내뱉는 그 지긋지긋한 위선의 단어. 분노가 활화산처럼 치밀어 올랐습니다. 기도가 딜런을 살려냈습니까? 기도가 저 장난감 상자에 묻은 피를 지워줄 수 있습니까? 서울에서 보았던 그 무장하지 않은 경찰들의 다정한 미소와 노트북을 카페에 두고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던 그 견고한 고신뢰 사회의 시스템이 미친 듯이 그리워졌습니다. 한국은 생각과 기도로 범죄를 막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시스템과 상호 존중의 문화로 생명을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코너가 입원해 있는 대학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총격을 맞은 코너는 아직 회복 중이었고 온몸에 링거와 각종 의료 장치들을 단 채 힘겹게 누워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코너의 아내가 저를 발견하고는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슬픔을 넘어선 지독한 체념과 분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케일럽, 우리 코너가 살아난다고 해도 2번 다시 예전처럼 걷지 못할지도 모른대. 신경 손상이 너무 심해서.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우리 여기 떠날 거야. 코너가 퇴원하면 짐 싸서 캐나다든 어디든 총이 없는 나라로 떠날 거야. 여긴 사람이 살 곳이 아니야. 케일럽, 당신도 아이들을 생각해서 당장 여기서 도망쳐. 이 저주받은 체제에서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기 전에 제발 떠나. 그녀의 절규는 제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관통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조문과 병문안을 마치고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경찰차의 붉고 푸른 사이렌 불빛이 유령처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재로 들어가 헤이즐의 결혼식에서 찍었던 가족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푸른 기와지붕 아래 햇살을 받으며 두려움 없이 환하게 웃고 있는 헤이즐과 도진, 그리고 식장 주변을 뛰어놀던 무방비 상태의 행복한 아이들,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딜런의 장례식장에 놓여있던 피 묻은 장난감 상자가 극명하게 교차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느 도시가 더 살기 좋은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생존 그 자체의 문제였습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 바로 목숨을 위협받지 않고 일상을 영위할 권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미국은 그 권리를 지켜줄 의지도 능력도 상실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서재 문을 열고 들어온 아내의 손을 조용히, 그러나 아주 단호하게 꽉 잡았습니다. 여보,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 시카고를 떠납시다. 아니, 미국을 떠납시다. 우리 아이들을 이 지옥에서 단 하루도 더 살게 할 수는 없어. 아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떠나다니. 어디로? 우리가 평생을 여기서 살았는데 어디로 간단 말이야? 한국으로 갑시다. 서울로. 제가 내뱉은 그 단어에 아내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살짝 벌렸습니다. 나를 믿어줘. 내가 그곳에서 내 두 눈으로 확인했어. 서울은 밤 12시에 여자가 혼자 거리를 걸어도 안전한 곳이야. 아이들이 학교에서 총기 난사 대피 훈련 따위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곳이라고. 아프면 수천 달러짜리 청구서 걱정 없이 당장 최고 수준의 병원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곳이야. 헤이즐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어. 아니, 내가 직접 겪어본 한국은 헤이즐의 말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안전한 사회였어. 아내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딜런의 죽음으로 이미 극도의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매일 밤 아이들의 방문을 확인해야 하는 이 미친 짓을 끝낼 수만 있다면 지구 끝이라도 갈 수 있다는 절박함이 그녀의 눈빛에 서려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서는 안전하게 자랄 수 있을까? 장난감을 사러 마트에 갔다가 시체가 되어 돌아오는 일이 정말 없는 곳이야? 아내가 흐느끼며 묻자 저는 그녀를 깊게 끌어안으며 맹세하듯 속삭였습니다. 단 한 건도 없어. 경찰들이 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완벽하게 안전한 체제야. 내가 내 모든 것을 걸고 우리 가족을 그곳으로 데려갈게. 다시는 당신이 밤마다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며 울게 만들지 않을게. 우리는 그날 밤 서재에서 부둥켜 안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딜런을 잃은 슬픔, 코너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위대한 조국 미국에 대한 지독한 배신감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멈췄을 때 제 가슴 속에는 차가운 강철 같은 결의만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장 다음날 아침 회사 본사로 들어가 한국 지사로의 이전을 확정짓는 중대한 협상을 시작할 작정이었습니다. 제 아이들의 목숨을 걸고 이 잔인한 체제에서 탈출하기 위한 길고 험난하지만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거대한 엑소더스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주 월요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징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며 망설일 시간이 없었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곧바로 부사장실의 무거운 참나무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 손에는 지난번 서울 출장 동안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와 아시아 시장 확장을 위한 서울지사 설립 기획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부사장은 갑작스러운 제 방문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기획서를 내려놓으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부사장님, 우리 회사가 이번에 계약한 한국의 대형 IT 기업과의 파트너십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서울은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고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하이테크 허브입니다.
저는 우리 회사가 서울에 정식 지사를 설립하고 제가 직접 그곳에 상주하며 총괄 디렉터로서 프로젝트를 지휘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부사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케일럽, 자네가 서울 출장에서 엄청난 성과를 가져온 건 인정하네? 하지만 가족을 전부 데리고 지구 반대편으로 이주하겠다는 건가? 시카고 본사에서의 안정적인 커리어를 포기하고? 포기가 아니라 확장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서울의 압도적인 인프라와 행정 속도, 그리고 완벽한 치안 시스템은 우리 회사의 아시아 진출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베이스 캠프가 될 것입니다. 저에게 3년의 시간을 주십시오. 완벽한 성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딜런의 장례식장에서 다진 피 맺힌 결기가 제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부사장은 한참 동안 저를 응시하더니 마침내 무거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자네의 열정을 믿어보지. 이사회에 안건을 올리고 비자 수속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네. 자네가 해내길 바라네. 직장과 재정적인 안전망이 확보되자 저는 미친 듯한 속도로 미국에서의 삶을 청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부동산 중개인을 불러 집을 매물로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10년 전 아내와 함께 처사이를 품에 안고 벅찬 가슴으로 이사왔던 우리의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아름다운 2층 집. 하지만 이제 그 집은 우리 가족을 지켜주지 못하는 거대한 감옥에 불과했습니다. 중개인은 제가 제시한 헐값의 매도 희망가를 보고 기겁하며 말렸지만 저는 빠른 시일 안에 집을 처분해달라고 단호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집 안의 물건들을 정리하던 주말, 저는 지하실 구석에 굳게 잠겨있던 강철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구입해 두었던 글록, 권총 2자루와 산탄총이 들어있었습니다. 총기 허가증을 받고 이 무기들을 손에 쥐었을 때만 해도 저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 거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딜런과 코너의 비극은 총이 총을 부르는 이 끔찍한 악순환 속에서 개인의 무장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증명했습니다. 저는 권총을 상자에 담아 지역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총기 찾은 반납 창구에 그 무거운 쇳덩어리들을 밀어 넣는 순간 제 척추를 짓누르고 있던 10년 묵은 무거운 체증이 시원하게 씻겨 내려가는 듯했습니다. 총성 없는 세상, 흉기를 베개 밑에 숨겨두지 않아도 되는 사회로 간다는 사실이 비로소 피부로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지루하고 답답한 행정 시스템과 대비되는 한국의 압도적인 처리 속도는 준비 과정 내내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취업 비자 및 가족 동반 비자 발급 절차가 빠르게 마무리되었고 헤이즐과 도지는 서울에서 우리의 정착을 위해 헌신적으로 움직여 주었습니다. 오빠. 집은 도심 접근성이 좋고 한강공원이 바로 코앞에 있는 마포 쪽에 구했어. 보안 시스템은 완벽하고 주변에 훌륭한 학교들도 많아. 아이들 외국인 학교 입학 서류도 다 제출해뒀으니 걱정 말고 몸만 와. 영상통화 너머로 들려오는 동생의 밝은 목소리에 아내는 몇 번이나 고맙다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가장 걱정했던 것은 새 아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시카고를 벗어나 본 적 없는 아이들이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아시아 국가로의 이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두려웠죠. 거실 바닥에 앉아 한국행 비행기표를 보여주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을 때 막내딸이 동그란 눈을 깜빡이며 물었습니다. 아빠, 그럼 거기 가면 이제 마트에 갈 때 숨바꼭질 연습 안 해도 돼요? 총 쏘는 나쁜 아저씨들 없어요?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슬프고도 잔인한 질문에 저는 아이를 꽉 끌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거기서는 우리 예쁜 딸이 밤에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나가도 아무도 괴롭히지 않아. 아빠가 약속할게. 그곳은 마법처럼 안전한 곳이야. 아이들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유연하게 새로운 희망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아내는 태블릿 컴퓨터로 한국어 학습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매일 저녁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서툰 발음이지만 또박또박 한국어를 따라하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거실을 채울 때마다 이 끔찍한 시카고의 겨울밤도 조금씩 온기를 되찾는 듯했습니다. 우리는 2주 전날 코너가 입원해 있는 병실을 마지막으로 찾았습니다. 코너는 여전히 힘든 회복 과정을 걷고 있었지만 그래도 의식을 되찾고 가족들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해숙해진 얼굴로 제 두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케일럽, 뒤돌아보지 말고 당장 떠나. 당신의 용기가 부러워. 코너가 다 나으면 당신 가족이 얼마나 안전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갔는지 꼭 말해줄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곳에서 무조건 행복해야 해.
그녀의 눈물 어린 축복을 뒤로하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시카고의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보라를 쏟아낼 듯 무겁고 우중충했습니다. 텅 빈 거실 한가운데 놓인 7개의 커다란 이민 가방을 보며 저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조국 아메리칸 드림을 믿으며 청춘을 바쳤던 이 땅을 완전히 버리고 떠난다는 사실이 코끝을 찡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제 심장은 새로운 해방감으로 미친 듯이 박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버 택시를 타고 오헤어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들이 오늘따라 전혀 아쉽지 않았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방탄유리와 철창, 그리고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는 삭막한 도심을 지나 공항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출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 역시나 방탄조끼를 입고 소총을 든 무장 경찰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이었다면 저 총구를 보며 등줄기에 식은땀을 흘렸겠지만 이제 제 마음은 완벽하게 평온했습니다. 저들이 뿜어내는 공포와 억압의 공기는 더 이상 우리 가족을 가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TSA의 길고 짜증나는 보안 검색을 모두 통과하고 마침내 탑승 게이트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우리가 타고 갈 대한항공의 거대한 여객기가 푸른빛과 은빛을 뽐내며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꼬리 날개에 그려진 태극 문양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비행기의 문이 열리고 그 안에 발을 들이는 순간 이 지옥 같은 총기 사회와의 연은 영원히 끊어질 터였습니다.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내방송이 흘러나오고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쥔 채 아이들을 앞세우고 비행기 연결 통로로 걸어갔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한국어로 인사하는 승무원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좌석에 앉았습니다. 곧이어 비행기의 거대한 엔진이 굉음을 내며 회전하기 시작했고 거대한 동체가 활주로를 박차고 솟아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잿빛 눈구름에 덮인 시카고의 마천루가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찬란한 태양빛이 쏟아지는 성층권으로 진입하자 객실 안에는 따뜻하고 평화로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옆자리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내는 긴장이 풀렸는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새 아이들은 기내식 메뉴판을 보며 서로 어떤 주스를 마실지 소곤소곤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그늘도 공포도 없었습니다. 언제 총격범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강박과 아프면 길거리에 앉아야 한다는 파산의 공포 따위는 저 발밑에 짙은 구름 아래로 영원히 던져버렸습니다. 태평양을 건너는 14시간의 비행, 그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피와 폭력으로 얼룩진 과거의 체제에서 인간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가장 안전하고 눈부신 미래의 국가로 넘어가는 성스러운 탈출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몸을 깊숙이 기대고 두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곧 비행기는 한국의 영공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새벽 2시에도 아이들과 손을 잡고 두려움 없이 한강을 산책하게 될 그 눈부신 내일이 제 가슴 가득 차오르는 벅찬 기대감과 함께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K럽의 이야기를 함께 하셨습니다. 매년 17만 명의 미국 중산층이 조국을 떠납니다. 그들 중 75%가 어린 자녀를 둔 고학력 전문직입니다. 응급실에서 수면 내시경까지 단 3시간에 $350. 뼛속까지 미국인이었던 K럽은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헤이즐의 말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안전한 사회였어.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묵묵히 이 시스템을 만들어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세금을 내고 조용히 제도를 다듬고 그리고 마침내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댓글에 한강 산책 4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세상에 알리는 가장 조용하고 강력한 목소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